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선대인 경제학자의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인 씨는 나름 스마트한 경제학자인데 유독 부동산에 대한 전망만 계속 틀리고 있죠. 그로 인해서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 이 책은 상당히 괜찮은 책이에요. 나온 지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지금 읽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일의 미래에 대한 깔끔한 보고서,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일의 미래에 관한 전망. 저자는 총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5번, 6번 두 가지를 추가로 했어요. 물론 책의 다른 부분에도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각국들이 보호무역주의로 만약에 장벽을 친다면 더 타격을 받는 거는 우리나라일 가능성이 높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구 마이너스. 우리 최근에 정해진 미래, 또 정해진 미래 시장의 기회 책들 통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자세하게 많이 살펴봤죠. 소비 절벽이 다가오는 것이고, 복지라든가 연금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경영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피터 드러커 교수가 미래 예측의 유일한 수단 단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인구 변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닌 요소인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이상으로 그 심각성을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세 번째가 이 책에서 좀 새로웠던 부분이에요. 기술 빅뱅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떠한 하나의 기술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기술로 인해서 많은 산업들이 이제 파괴되는 거죠. 빅뱅 파괴라는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산업 영역이 더 다양화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죠. 반대로 그로 인해서 파괴되거나 없어진 분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MP3 없어졌지, 전자사전 없어지고, 디지털 카메라 없어지고, 내비게이션 없어지고, 심지어는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 도서 시장도 단군일의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많이 파괴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책에서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은 뭐냐면, 스마트폰이 그렇게 많은 파괴를 했는데 그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그런 기술 빅뱅, 빅뱅 파괴 현상이 앞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전기차라는 거죠. 전기차라는 거는 기존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유관 산업이 굉장히 많죠. 석유, 엔진오일, 부품도 3만여 개가 되고, 정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20세기에 산업혁명의 여파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을 때 어떤 하나의 기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생겼는가,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자동차가 압도적인 1위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주유소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차를 타고 야외로 놀러 가니까 길도 크게 생기고, 거기에 또 숙박시설도 생기고, 마트도 생기고,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했던 내연기관 자동차가 지금 전기 자동차로 대체가 되고 있죠. 전기 자동차는 부품이 1만여 개 이하고, 최근에는 80여 개 정도의 부품으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본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됩니까? 석유 산업 굉장히 위축이 될 것이고, 엔진과 관련된 기업들만 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엔진오일 없어지고, 엔진오일 없어지면 일단 정비소에 정기적으로 갈 일도 없고, 또 내연기관 차처럼 수리할 일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거리마다 존재하는 이런 정비소들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주유소는 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몇 배 이상의 그런 빅뱅 파괴로 인해서 산업 전반이 파괴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물론 지금 당장은 전기차의 비중이 높진 않지만 유럽이라든가 중국 공해 문제로 인해서 전기차를 굉장히 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도 지금 뒤늦게 뛰어들고 있는데 결국 시간 문제일 뿐이고 이런 걸로 인한 빅뱅 파괴에 우리가 어떠한 피해를 입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상당히 좀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 로봇화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술 발달. 그러니까 1, 2, 4번은 뭐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고 듣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책에서 또 한 번 놀랐던 내용이 뭐냐면 이 로봇화 수준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로봇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압도적으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2위가 일본인데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는 뭐 44%, 2위인 일본이 뭐 26%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을 사용하는 수준이 이렇게 높은지는 사실 몰랐어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자, 일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고 일자리 만들어라. 뭐 그리고 언젠가 일자리가 생기겠지. 성장을 더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튼 지금 이 책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여러 가지 책들도 검토해보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정보도 탐험해보고 할 때 고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설사 인력은 늘어나지 않는다. 인력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2, 3, 4번의 이유로 고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업이 한 10배 성장을 해도 인력을 뽑는 수준은 뭐 겨우 1% 이내 수준으로 인력을 더 많이 뽑는 이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왜 그러겠어요? 로봇화라든가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런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문제가 나왔을 때 일자리 파괴 현상을 걱정을 하면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봐라. 옛날에 산업혁명 할 때도 기계 파괴 운동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근데 그거는 그때 상황에서의 그때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연하게 뭔가 새로운 것들이 생기겠지? 그럴 개연성은 거의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차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 뭐 운전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관련 유관 산업들이 다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과연 자율주행으로 어떤 일자리들이 생겨날까? 결국 뭐 프로그래머 또는 자율주행 차량 사고로 인한 문제 해결, 뭐 윤리적 문제 해결사, 뭐 이런 것들 아무리 상상을 해도 어떤 새로운 인력들이 파괴되는 인력보다 더 창출될 것이다. 그거는 뭐 예상한다는 자체가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일자리 감소의 문제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부분들을 이 책을 통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수명이 짧아지고 인간의 수명은 길어진다. 우리 삶에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우리가 과거에는 어땠죠? 한 직장에 들어가서 정년 퇴직한다. 뭐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직장에서 내가 내몰리지 않던 이런 것과 관계없이 기업 자체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진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미국의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의 평균 수명인데 물론 주기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61년도에는 한 60년 정도 평균 지속을 했는데 지금은 18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급격히 하강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조직 안에서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최장 18년 이내에는 또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 한 3개 정도, 근데 반대로 인간의 수명은 길어지니까 평균 3개 정도 이상의 그런 기업에 이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나 앞으로의 이제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 그런 20대, 30대 분들이라면 이런 개념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즘 주식 투자가 붐인데 장기 투자라 하더라도 5년 이내에 투자. 우리 예전에 돈의 속성에서 봤잖아요. 그 김승호 회장의 원칙이 주식은 5년 최장 기간이. 왜냐? 기업의 존속 기간이 저렇게 18년에서 계속 줄어드니까 지속적으로 뭐 10년, 20년 성장을 기대한다는 건 이제는 어렵다는 거죠. 중간기술 및 하급기술 일자리의 미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그 가스 검침기를 교체하러 온 거예요. 그 도시가스공사에서. 다음부터는 숫자를 검침하러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동화를 만들어 놓은 거죠. 직접 이렇게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중앙센터에서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게 기술을 구현을 한 거죠. 물론 기술이 발전하니까 뭐 그런 기술이 편리하긴 하겠지만, 기존에 항상 와서 검침하시던 분, 전국적으로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 또 그만큼의 일자리가 좀 순간 또 없어졌구나, 이러한 속도들이 너무너무 빨라진다는 거죠. 가장 먼저 없어질 일자리가 이제 중간 기술 일자리, 특히 이제 매뉴얼화된, 정형화된 일자리가 가장 먼저 없어진다고 합니다. 실제 그 한 사회의 중산층을 볼 때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를 중산층의 어떤 표본이나 기준으로 잡곤 하는데, 예전 10년, 20년 전만 해도 수많은 그런 제조업 종사자분들 보게 되잖아요. 시내에 이렇게 작업복 자체를 아예 퇴근 후에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예 채용을 안 하는 회사들이 많죠. 로봇으로 대체하고, 특히나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코로나가 걸리면 공장이 멈춰야 되니까 이때다 해서 더욱더 로봇화를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론이라고 해서 인문계의 뭐 90%는 뭐 논다? 뭐 그런 이야기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게 일시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문과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 게 어떻습니까? 과거 뭐 한 10여 년 전부터 뭐 ERP라든가 이 회사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 전자 시스템들이 굉장히 발전해 왔잖아요. 과거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문과생들이 해오던 일들인데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욱더 이제 인문계 출신들이 일자리를 잡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저임금 비숙련 노동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뭐 남자가 은퇴를 한다, 뭐 자영업 말고 사실 할 일을 꼽으라고 하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뭐밖에 없죠? 배달밖에 없습니다. 지금 택배를 한다거나 배달, 그 이외에 이제까지 근무해왔던 수준의 그런 일자리를 내가 새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힘들죠. 여성분이라면 어떨까요? 여성분이라면 지금은 이제 돌봄 서비스밖에 없어요. 요양보호사라든가 고령화로 인해서 그런 사회복지, 돌봄, 그와 관련된 일자리는 한동안은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지금은 임금이 저렴하니까 뭐 유지를 하지만, 이런 것도 회사에 부담이 된다고 느끼면 뭐 드론을 이용하던 뭐 어떤 수를 내서든 간에 그런 일자리들도 파괴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중간 기술이나 비숙련이나 암담한 거는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개선될 여지는 거의 보이지 않는 이런 불안한 현실에서, 그러면 어떠한 대비책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가? 개인적 차원과 이제 사회적 차원으로 나눠봤는데, 개인적 차원은 굉장히 또 일반적인 어드바이스에 불과한 내용이지만, 기계가 대체하지 못할 그런 창의성, 뭐 고차원적 능력이 필요한 그런 역량을 키워라, 뭐 다 그러고 싶겠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공허한 조언이 되지 않을까 싶고, 평생 학습을 하라는 거죠. 특정 회사를 벗어나도 일할 수 있는 역량을 끊임없이 길러야 된다. 이 평생 학습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아무리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하튼 간에 그 안에서 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애티튜드, 자세는 필요한 것이니, 그런 측면에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차원의 대비. 요즘에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늘 떠오르는 생각이 기승전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 하면 근로의욕을 감퇴시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감퇴시키고 안 감퇴시키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 자체가 앞으로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뭐 수요 감소, 이런 부분도 경제적으로 중요하지만 사회적 불안, 이런 것들을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은 이렇지만 이런 것들이 향후 몇 년이 지나가면서 그런 불안들이 어떤 형식으로 폭발할지 그건 누구도 생각하기 어렵죠. 미국에서 가끔 폭동이 일어나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면 뭐 흑백 갈등이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실제 이면에 보면 줄어드는 일자리로 인한 불만, 그런 것들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뭐 하나 이제 꼬투리만 하나 딱 잡아주면은 그런 불만들이 폭동이라는 형식으로 표출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로봇세,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로봇 밀도가 가장 높은데, 그런 부분으로 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조세제도 개혁이라든가, 지금은 대기업 발전으로 인한 낙수 효과 이런 게 전혀 없다,
신자유주의 경제를 대표하는 IMF에서조차도 이제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가 재정이 거의 대부분 또 대기업 일변도로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 이외에 뭐 토지세라든가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본 자본 또는 공유 자본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생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튼 뭐 그런 부분들도 계속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교육개혁, 우리 초등학교에서 뭐 코딩 교육을 시작한다 이런 뉴스를 뭐 1, 2년 전에 본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공식 외워가지고 문제 풀고 이런 거는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 전혀 아무런 쓸모가 없고 오히려 해만 되는 거죠. 그러한 능력들은 벌써 인공지능들이 훨씬 더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떠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새로운 세계를 창출해낼 수 있을까,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라든가 뭐 AI, 또 데이터,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교육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자, 오늘 일자리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책을 살펴보면서 뭐 암울하다 뭐 이런 느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 현실이 너무 암울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더욱더 일자리에 관해서는 더 어두운 미래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터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